통신 판매를 하시는 사업자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특히나 막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것만 보셔도 못해도 세금 2, 300, 자, 월 1000 이상 버시는 분들은 진짜 세금 1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꿀팁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한국에서 절대 안 나오는 10만 원도 안 나오죠. 당연히 저한테 주시면 다 처리 도와드리죠.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 대표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종별 세무, 그 중에서도 통신판매업 세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통판업에 맞는 맞춤형 절세 포인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깔끔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판매업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쿠팡 27만 명, 그리고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 낸 사람이 막 53만 명 이렇게 된다 그러던데. GPT인 줄 알았어요. 마침 엊그제. 그래서 아마 53만 명 이렇게 사업자 내신 분들이 영상 보고 좀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에 통신 판매를 하시는 사업자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특히나 막 창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보셔도 못해도 세금 2, 300, 자, 월 1000 이상 버시는 분들은 진짜 세금 100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꿀팁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둘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입니다.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내야 될지 일반과세자로 내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국내 플랫폼에서 통판업을 하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간이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간이과세자가 뭐냐? 간이과세자는 쉽게 말하면 부가세를 간편한 신고, 간편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이때 그래서 간이랑 일반이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간이가 일반적으로는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낮습니다. 부가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세금, 거기에서 이제 기타 세액공제까지 신발세 같은 기타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내는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냅니다. 거기서 이제 매입액의 0.5%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신발세 그런 것들을 뺀 금액을 내는데 아까 말했듯이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것과 매출액의 1.5% 빼기 매입액의 0.5% 이 둘을 비교를 하면 압도적으로 후자가 낮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는 이상 간이로 내는 게 세부담 측면에서 엄청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매입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이 훨씬 더 낫겠네요.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커셔서 환급을 받는 분들은 일반이 유리합니다. 방금 PD님 말씀 주셨듯이. 왜냐하면 간이는 이제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반으로 내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꼭 환급이 발생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일반으로 내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간이로 연매출 1억 4백이 안 돼서 간이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 내가 환급 받은 거 일부를 또 토해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간이로 일단 내면 첫 기에 환급이 안 된다고 해도 제가 워낙 너무 매출액이 커가지고 그 다음 째 기수에 일반으로 계속 낼 거잖아요. 그럼 10%를 계속 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면 월 3억 벌면 월 3천씩 내야 되는 건데 간이는 다음 기수에도 1.5%만 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 뒤에서 후수를 하겠지만 간이 전환 시점이 7월 1일이거든요.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가 간이로 냈을 때 세금 몇백이면 될 게 일반으로 이제 했으면 몇천만 원, 수천만 원, 수십 배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꼼꼼히 비교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게 더 유리할지 사전에 계산을 미리 해보시고 간이 일반 중 내가 유리한 걸 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경험칙상 제가 세무사 일을 하면서 보면 통판업의 경우에는 98%, 99%는 간이가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내가 초기 투자 비용이 압도적으로 큰 사람들 중에서는 일반을 내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간이 같은 경우에 7월 1일 날 이제 자동 전환이 되는데 그럼 간이에서 일반으로 어느 사람들이 전환이 되냐? 월 평균 매출이 한 866만 6,666원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게 연으로 하면 1억 4백만 원인데 사람들은 연으로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 계속 간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계시는데 결론을 말하면 월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2월에 개업을 했다. 근데 내 매출이 900이었다 라고 하면 이분은
당연히 연매출이 900이지만 월 평균으로 했을 때 866만 6,666원을 넘었으니 이분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다음에 7월 1일, 그러니까 한 6, 7개월 뒤에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깨알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12월에 개업을 해서 900이 넘었다, 866만이 넘었다 라고 하면 한 6, 7개월 뒤에 일반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달만 미뤄가지고 1월에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월평균 매출이 90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게 1월에 개업해서 쭉 간이로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일반으로 바뀌니까 앞에서 말한 분은 한 6, 7개월 뒤면 간이로 전환되는데 이분은 1년 반 동안 간이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전략적으로 11, 12월에 좀 사업을 이제 좀 해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1월에 그냥 사업자를 내시고 그 기간 동안 그냥 준비하는 단계로 좀 가져가 주시면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무사님, 그럼 11월, 12월에 준비를 하면 내가 1월에 사업자를 내야 내가 쓴 비용들에 대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다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예리한 질문인데 내가 사업자를 내기 전에 쓴 비용들도 다 비용 처리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쓴 것도 내가 카드로 이걸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카드 지출 같은 걸 잘 해두시면 이걸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염려 말고 11월, 12월에 준비하고 1월에 사업자 내도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 국한에서 이제 간이를 주구장창 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외 플랫폼에서 외국인들에게 이제 물건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저는 오히려 일반을 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존, 쇼피, 테무 뭐 이런 맞아요. 왜냐면 해외 플랫폼에서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그건 수출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또 수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제 수출의 역군, 그래서 수출을 되게 밀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정려국가. 그렇죠. 그 외화 뭐 100만 뭐 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출을 하면 부가세 너 안 받을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 어려운 말로 용세율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시해 주시고 이제 매출에 대해서 내가 부가세를 안 낸다. 근데 내가 국내에서 말 그대로 내가 상품을 떼다 파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국내 상품을 뗄 때 들었던 매입세액이란 게 있습니다. 뗄 때 내가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 10%를. 그거를 환급을 받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내가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고 매입한 부분 10% 내가 낸 거는 돌려받고 너무 좋죠. 그러면 마진이 최소 20% 이상은 더 플러스로 붙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최소 10%. 왜냐면 국내도 어쨌든 10%를 돌려받긴 하니까 매입한 건. 근데 어쨌든 엄청 이득이죠. 내가 뭐 매출이 1억이다 그러면 1,000만 원, 10억이다 1억 원 이렇게 이익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이제 일반 과세자로 내야 된다. 왜냐? 아까 제가 말을 했지만 간이 과세자는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럴 때는 일반으로 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꿀팁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내가 물건 판매한 가액에 대해서 1.3%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꽤나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엄청 혜택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도 무조건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된 게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판매를 하면 카드 엑셀 파일 내가 매출 받은 거를 보게 되면 카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용, 뭐 지출준비용, 기타.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수단으로 결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이렇게 구분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거 3,000, 뭐 2,000, 1,000, 뭐 5,000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합계 이렇게 되었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했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걸 적용을 안 해줬었어요. 예를 들면 이걸 1억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 1.3%면 130만 원이거든요. 야, 크네요. 네, 그죠. 뭐 2, 3억 되면 이게 더 올라가고. 그러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해줬었어요. 왜냐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취지가 현금 결제 말고 카드랑 현금 영수증 이런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해준 거거든요. 카드 결제 수수료도 이제 비싸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기타는 그래서 옛날에는 안 해줬었는데 요즘은 이제 달라져가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온라인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이걸 결제하면 이거 양성화 다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 주고받고 그렇게 탈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1.3%를 이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좀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에서 이제 정산을 받은 것들은 무조건 1.3% 이 세액공제 되는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딱 봐도 이거 일반인들도 너무 어렵잖아요. 세무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걸 안 해줬을 때 그거에 머물러서 여전히 안 해주는 분들도 계세요.
대표님 왜 해주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해주죠. 저는 통판업 전문 세무사인데. 그래서 이런 법 개정이 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대표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면 내가 부가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이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세금을 절약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네. 1억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이 그 카드 매입 내역을 쭉 보고 거기에서 1.3% 제한 걸 이제 돌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봐봐요. PD님도 어려우시잖아요. PD님 엄청 개똑똑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PD님 매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PD님 매입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입 말고 이제 PD님이 스마트 스토어를 해. PD 스토어를 해. 제가 PD님의 상품을 이제 사는 거지, 제가. 그럼 PD님한테 매출이잖아요. PD님이 예를 들면 뉴발란스 옷을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옷을 PD님이 파는데 제가 그 옷을 10만 원에 결제를 했어. 근데 계좌이체로 한 거야. 그러면 여기 옛날에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좀 플렉스 해가지고 100만 원에 대해서 샀으면 PD님한테는 옛날에는 매출 100만 원에 대해서 매출이 이제 발생하면 PD님이 일반 과세자면 10만 원의 부가세를 내겠죠. 제 판매분에 대해서. 그리고 간이 과세자면 15,000원만 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매출세액, PD님이 내야 될 매출세액. 근데 이 세액공제,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PD님의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100만원짜리 옷을 샀으면 나중에 세무사, 절세연구소 세무사가 이걸 보고 여기에 100만원 이렇게 적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13,000원 세금을 빼준다는 거죠. 간이과세자면 세금 얼마 내요? 부가세? 2,000원. 2,000원 내는 건데 이거를 만약 공제를 안 해주면 15,000원을 내는 거죠. 일반 과세자면 이제 10만 원을 내는 거. 이해 가세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13,000원을 저 같은 경우는 알잘딱해서 빼주는데 이게 개정된 걸 모르고 안 빼주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 정보잖아요. 다 돈. 그러니까 PD님을 비롯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받아야 된다. 매출 10억이면 1,300만 원 아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크죠. 1,000만 원 짱 크죠. 땅 파서 절대 안 나오는데 10만 원도 안 나오죠. 아무튼 이거 봐봐요. PD님,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통판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매출액의 부가세 1.5%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통판업은 간이과세자 1.5% 적용받고 신발세 1.2% 이거 적용받으면 깡패다. 끝.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창업감면. 사실 창업감면은 제가 다른 영상 저희 절세연구소 채널에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빠르게 말을 할게요.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지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생애 최초로 창업을 했다. 근데 법에 열거된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6조 원인데 어려운 거 무시하시고 나이 요건, 지역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법에 열거된 업종으로 생애 최초로 창업으로 인정받는 창업을 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을 받습니다. 부가세 아니고 종합소득세. 근데 이 나이 요건 또는 지역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했으면 50%로 내려갑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이 통판업이 법에 열거된 업종이냐? 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에 한해서는 이제 여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감면이 100% 되고 50%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창업으로 인정되는 창업이어야 되는데 주의할 것만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업종 추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업종 추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무조건 별도의 사업자를 꼭 내셔야 된다. 두 번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거든요, 통판업은. 근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 했다. 혹은 지연 가입했다. 정해진 기한 내에. 그러면 이 창업감면 못 받습니다. 처음부터 세팅을 잘 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서 통신판매업 매출 3억 원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데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 등록을 해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등록 잘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나는 세무 기장료가 아까워서 기장을 안 맡길 거야. 추계신고라는 걸 맡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말 무시하시고 추계신고는 쉽게 말하면 그 경비율 신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장 안 맡기고 이거 그냥 세금 신고해주세요. 경비율로 신고해주세요. 5월달에 일회성을 신고를 하세요. 해달라고 하면 이게 무신고로 간주가 돼요. 무조건 기장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복식부기 의무자가 어쨌든 이런 추계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촉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끝! 창업 감면을 요건이 되시는 분들 꼭 받으셔야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제 창업 감면 영상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적격증빙 활용하기입니다. 적격증빙이 뭐냐?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이 4개만 외워주시면 되세요. 내가 이 4개의 증빙이 있어야 세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할 것 3가지 정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새 땡땡페이를 많이 하는데 간혹 이 땡땡페이를 할 때 내가 현금 영수증을 끊으셔야 되는데 안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네, 쿠팡페이, 뭐 11번 카페이, 토스페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페이를 할 때 물론 이 페이를 카드로 연동시켜서 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카드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머니를 충전을 해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끊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현금 영수증 자동 발행 설정을 켜두셔서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소득공제형과 지출증빙형이라는 게 나뉘어요. 현금 영수증은. 근데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용으로 끊는 게 맞는데 사업자들은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끊으셔야 됩니다. 저 이거 지난주에 바꿔놨어요. 굿. 그래서 그걸 놓치신 분들 꽤 계신데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자동 발행을 설정을 켜두실 것. 이게 첫 번째 주의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용 카드를 무조건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자고로 카드를 발급받았다 라고 하면 무조건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다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긴 한데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또 안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조건 분실을 하면 재발급을 받고 나서 무조건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 바로 안 했는데? 어쨌든 등록은 했어.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이거를 무조건 내가 카드사에 들어가셔서 뭐 5월에 받았는데 뭐 7월에 등록을 했으면 5, 6월이 누락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를 카드사에 들어가서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로 뽑아가지고 이거를 세무사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비용 처리해달라. 놓치지 말고 꼭꼭꼭 해달라 라고 말을 꼭 하셔야 되세요. 카드 홈택스 등록하기 전에 뭐 하나 쓴 거 있네요, 저. 찐이에요? 찐으로. 아, 찐이에요? 그거 쓴 거 어떻게 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아, 그렇죠. 엑셀로 하면 누락이 되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연히 저한테 주시면 다 처리 도와드리죠. 세 번째,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제 메타 광고비. 이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인스타 광고 돌릴 일이 많이 있어요. 통판업을 할 때. 그런데 메타는 그 국내가 아니라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메타 광고를 돌리면 이게 홈택스에 뜨지 않습니다. 홈택스는 국내 결제본만 떠요. 그래서 내가 메타 광고비 같은 해외 결제본을 썼다라고 하면 카드사에 들어가셔서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로 뽑아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알 꿀팁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에 내 사업자 번호를 넣어놔야 부가세가 자동으로 10% 할인 빠져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세요. 그냥 사업자 번호를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메타 광고를 돌릴 때. 그쵸,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딱 쇼핑몰에 딱 열어놓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인스타나 이런 데에다가 물건의 장점 올려놓고 광고 돌려서 판매 유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용을 뭐 한 달에 저는 월 1억 쓰시는 분도 봤어요. 광고비를? 그러니까 못해도 그래도 요새는 50, 100은 무조건 쓰던데? 50이 엄청 적은 거더라고요.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신고를 잘 하셔야 돼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못해도 여기서 최저임금만 해도 200이 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누락을 하면 연으로 하면 2,400이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 처리를 잘 해야 무조건 내 세금이 준다. 그리고 세금이 100% 감면인 사람들도 사실 건보료를 생각을 하면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인건비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인 게 간혹 이 인건비를 가족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떡하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족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결론을 말하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님 어디서 들었는데 가족 인건비는 이거 세무조사 위험 1순위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게 허위 인건비일 때 그런 거죠. 가족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막 2천, 3천 이렇게 주는 명목으로 그거는 사실상 증여죠. 조세 회피고. 근데 실제 가족이 나의 배우자, 나의 뭐 자식들, 나의 부모님들이 일을 했는데 인건비를 안 주면 노동착취가 아닌가. 그래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지급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일을 뭐 청소 하루에 1시간 했는데 뭐 한 달에 2천만 원 주는 거. 이런 건 문제가 또 되죠. 통상적인 그런 사회 통념 기준과 조금 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금액을 내가 실제 일한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오히려 절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놓치지 말고 비용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매출이 급증할 시 법인 전환을 꼭 고려해 보세요. 이제 사업을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매출액이 갑자기 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스타 광고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이유로 이제 사업이 이제 갑자기 뻥 뜨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업 감면 100%를 떠나서 일단 소득세 부담이 엄청 커질 거고, 설사 감면 100%를 받아도 건보료 부담이 무시무시합니다. 사실 연 소득이 1억만 돼도 건보료가 800이거든요. 그럼 2억이면 1600, 3억이면 2400. 그리고 2억이면 감면이 100% 안 되는 분들은 세금도 6300 정도 나옵니다. 순이익이 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소득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또 건보료 부담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매출이 엄청 많이 뛰게 되면 이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일단 소득세 부담도 훨씬 줄어들 거고, 차업 감면 100%인 분들도 내가 매출이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막 순이익이 너무 잘 돼서 막 5억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건보료가 4천이 넘어요. 그러면 사실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법인 전환을 이제 하게 되면 내가 월급 설정한 내 급여에 다른 4대 보험료만 나옵니다. 그럼 내가 최저 뭐 임금 200으로 예를 들면 내 대표 작업에서 세팅을 했다. 그럼 내가 10억을 벌어도 200에 대한 4대 보험료만 나와요. 근데 네. 10억을 벌어서 네. 순이익을 막 5억씩 가져가시는 분이 네. 월급을 200을 설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급 설정도 이제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인을 어쨌든 했을 때 월급을 개인을 하면 무조건 번 소득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고 세금이 나오지만, 법인은 어찌됐든 건보료 같은 4대 보험료도 법인이 설정한 급여에 대해서만 나온다. 그럼 PD님이 예를 들면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5억을 급여로 세팅했다. 5억에 대해서만 4대 보험료가 나오니까 일단 절반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 절반만 해도 엄청난 큰, 예를 들면 5억 줄이는 5억에 대해서 건보료 아까 말했듯이 4천이거든요. 그럼 4천을 줄인 거죠. 1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인 전환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이제 매출이 오르면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된다. 건보료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 못 할 건데 일반 사업자로 건보료 폭탄 맞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죠. 사실 처음에 이제 신규 사업자일 때는 건보료가 이제 안 나오다시피 한단 말이야. 소득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1년 해가지고 갑자기 소득이 2억이 됐어. 근데 건보료가 안 나오다가 2억을 벌면 그 2억의 8% 1600이 한 번에 정산이 됩니다. 1600 한 번에 맞아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 부담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뭐 2억을 벌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PD님도 사업하는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건보료 안 내고 있다가 느닷없이 1600 날라오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리미리 이제 세팅을 해두면 도움이 된다. 아주 유익하네요. 53만 명이 다 보셨길래. 네, 오늘은 통신판매업 세금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중특감도 있고, 뭐 OEM 뭐 제조로 뭐 감면 받는 것도 있고, 기장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절세법은 사실 무궁무진한데, 가장 큰 절세의 지름길은 내가 같이 하는 세무사님이 내 업체를 최대한 꼼꼼하게 케어해주고 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주려는 마음으로 좀 봐주면, 그게 절세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무사님을 만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이 마음 맞는 세무사님과 절세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세무가 고민이 있으시다가 뭐 이 영상을 봐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저희 절세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사업 번창하시고 절세 많이 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